맞습니다. 예. 어, 이제 우리가 그 남성 다이아몬드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이제 책을 읽자고 하니 너무 뜨겁고 유튜브를 보고 이제 북텔링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인문학이라는 게 어렵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소통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던데, 참 이게 익숙치 않지만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제 이제 나도 어제 이제 분당에 FM을 오전에 하고 왔는데, 그 영국 킹스 칼리지 대학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1위를 타의 추종, 남녀 갈등 1위, 진보 대 보수 1위, 대학생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갈등 1위, 엘리트 집단과 또 아닌 사람의 갈등 1위, 또 뭐가 종교 갈등 1위, 세대 갈등 1위, 빈부격차는 뭐 3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지식인들이 어떤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자기의 생각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반대 이론을 더 강하게 이렇게 공부해서 확신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생각의 감옥이 한번 갇히면은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게 이제 인지적 부조화라 해가지고 내 생각을 내 행동으로 맞춘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내 생각을 맞춰버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어쩌면 우리가 암회사 오늘 이제 인스타에 올렸지만은 그런 어떤 빅보너스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또 앞으로 어떤 시대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고 있는 자식들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다, 또는 내가 암을 오해했다, 또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본인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기회를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떠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라면은 그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정말 가장 우리한 게 뭐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보너스를 받아가고, 또 옆에 있는 파트너를 누군가는 자기 플랫폼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생각의 감옥을 빨리 벗어나고, 모든 것은 나의 문제다, 뭐 주위의 부정적이고 주위 타단들, 그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죠? 내 문제에서 어떤 숙고하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은 끝없이 자기를 숙고하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가 참 대단하게, 그리스가 황금기가 30년인가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을 이기고 이 50년, 그러니까 480년, 403년이니까 불과 50년 동안 그리스가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그게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근본이 된 거예요, 근본이. 그런데 왜 50년 황금기를 이렇게 지내다 망했나? 그게 배타적이었다, 배타적.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귀족과 또 빈민촌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귀족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어떤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배타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막 괴물로 묘사를 하고. 그런데 왜 로마는 1000년을 지속했나? 그리스의 실수를 다시는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돼 있다. 그래서 로마는 개방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 그리스가 그 서구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한 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데 딱 세 가지, 세 가지.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성찰했,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도대체 뭔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호메로스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도 결국 이제 그 토대가 마련됐고, 또 하나는 소크라테스 어떤 자가 있어요?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숙고라는 게 뭐예요? 끝없이 자기 반성이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왜 암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암의 사업 도대체 나한테 뭔지, 내가 정말 이게 기회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숙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암의 사업에 어떤 결과를 이뤄낸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다. 플라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암의 사업, 똑같은 암의 사업을 했는데 누구는 정말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는데 누구는 좀 하다가 사라지는, 그건 절대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이 사업을 제대로 본 사람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스 그런 기본 토대가 돼 있던 그 인문학이 어쩌면 지금도 서구 문명을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그 전에는 어떤 중국이든 페르시아든 어떤 지역, 어떤 국가도 신을 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에서 신을 인간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인간으로. 제우스 신, 뭐 헤라 신, 자 인간이란 거죠. 인간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게 로마로 넘어와 가지고 그죠? 그리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본땄는데 이제 그게 암흑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만난 거죠. 중세에 이제 지나고. 르네상스가 뭐예요? 그리스와 로마의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숙고, 이런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돈도 나온 것도 아니고 피부가 뜨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뭐 학생도 없지만은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는 한 필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건 인간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면은 이제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성공적인, 정상적인 성공은 재앙을 방지한다. 이제 이제 그 황금기를 맞이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펠로폰네 전쟁, 이제 우리나라 같은 6.25 같은 전쟁을 통해 결국 그리스가 이제 몰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인간이 더 많은 숙고를 하게 된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 저렇게 사람이 죽어야 되나? 저 처절한 환경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참 펠로폰네 전쟁사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나 생각되네요. 자, 도시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붕괴해지면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도시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뭐 없는 사람이 갑자기 좀 땅값이 올랐다든가 집값이 떴다든가 좀 부유해지면은 금방 교만해지죠. 사람들에게는 되게 정상적인 성공이 외상의 성공보다 더 안전한 법입니다. 정상적인 성공,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구축하고, 그게 더 안전하지.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든가 횡재했다든가 해가지고 갑자기 부가 된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번영을 짓기보다 재앙을 막는 것이 더 쉬운 편입니다. 왜 재앙을 못 막죠? 이 부를 지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진작 미틀레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우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굉장히 우대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메리 파트너들 그런 경우가 있죠. 쫙 해주는데 나한테 대든다든가 교만해가지고 스폰서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너무 잘해줘가지고는 잘못되면 이런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를 관대히 대해주면 우습게 보고 단호하게 나오면 존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이건 정말 공감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써봤네요. 자, 국가도 붕괴해지면 교만해지지 사람도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 부유한 집안은 당연히 관대하고 어지레 하는데 도리어 셈이 많고 모질면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가난하고 천하게 여기니 어떻게 부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명심보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고전도 다 똑같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얼마든지 우리 역사상에도 부유하고, 그렇지만 우리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경주 최부자 집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저희 이제 친구들 또는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좀 이제 좀 사회 가지고 부가 쌓고 좀 괜찮으니까 이제 약간 교만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참 우리 사람이 그걸 조절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김미경식 한 이야기예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돈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의 어떤 소득의 원리겠죠,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쏘는 것 같아요. 야, 자, 돈은 내 자신이다. 돈, 내 자신. 나다운 돈을 벌여야 된다. 나다운 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파트너 도와주고 성공시키는 그런 돈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들어온 돈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죠? 예, 우리 그러려고 사업한 거 아니에요? 예, 나의 성장성을 가져야 한다. 그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어떤 인격, 나의 성품,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유혹은 나다운 돈이 들어와 나답지 않은 돈으로 눈을 돌릴 때 나타난 물밀듯이 나간다. 그런 사람 봤죠? 예, 암에서 열심히 보너스 받아가지고 좀 돈을 모으니까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또 분탕질하는. 예,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다운 돈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나다운 돈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투자하라. 돈이 나의 꿈을 키우는 일을 해라. 뭐 김미경 씨가 아메이 사업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돈의 원리는 아는 거죠. 돈이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꿈이 시키는 일과 돈이 시키는 일의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 아메이 사업은 이것을 계속 해준 것 같아요. 그죠? 절대 일확천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암에서 막 조금씩 증가되면서 어느 순간에 네트워크가 커지고 안정화되면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말 보너스를 뭐 10억을 받든 5억을 받더라도 전부 다 쓸 거에 정해져 있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왔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미 다 계획해서 다 써놓을 때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이제 나다운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하나는 돈은 뒤에서 따라와야 한다. 자,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 따라와요 지금? 도망가죠, 도망가. 그죠? 예, 우리가 뭐 이야기가 쉽지.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면은 세상에 이것보다도 좋은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따라오게 할 건가? 그러려면 내 가치를 높여라, 내 가치. 예, 내 가치. 내가 P이 가치겠죠. 예, 뭐 내가 SP, 플래티늄, 파운드 PT,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FC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치와 가격을 정확히 체크하라. 현재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가?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 핀이 올라가고 네트워크가 커지고 하면은 보너스는 저절로 많아진다는 거죠. 내 가치를 높이게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투자라. 내 자신의 투자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탱커하고 목표 도전하고 하란 얘기예요. 좀 이제 좀 내가 좀 배부르고 등 따숩다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란 이야기죠. 그죠?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돈이 들어오면 미안한 돈이 되고 지속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 옳지 않은 돈, 미안한 돈, 옳지 않은 돈은 미안한 돈이 된다. 예. 암에서 옳지 않은 돈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암의 소득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내 가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옳은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돈은 격하게 흐른다. 격하게. 부자가 3년 못 간다. 돈은 격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 놔야 한다. 들어온 돈을 고이게 만들어라. 늘 고여 있는 게 아니다. 더 웅덩이를 깊게 파지 않으면 금방 평지가 된다. 예, 참 너무 멋진 말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너스 받으면 또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란 이야기죠. 그 우리 완전한 부에서 이제 네트워크 자산에서 자본 자산을 이동하듯이. 그런데 지금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예? 옛날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큰 여유가 아니라 뭐 5만 원, 10만 원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산 투자를.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너무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게 이제 이 웅덩이가, 그죠? 또 아메이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퍼스트 아메이. 아메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많게 만들어 놓는 게 최고 같아요. 그러면 이 웅덩이가 좀 메말라도 금방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원천 소득이 낮아지고 이 웅덩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가물이 들고 어떻습니까?
싹 날아갑니다. 예, 그게 참 이 돈을 번다는 게 재정적으로 자유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막 한 10억씩 들어온다 해서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금방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의 웅덩이는 능력 향상이다.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라. 기업 수명이 5년을 못 가듯이 변화 비용 투자를 내 소득의 20에서 30%를 써라. 웅덩이가 커지고 깊어진다. 변화 비용을 내 웅덩이에 써라. 어떤 이야기예요? 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참 책 사고 음원 사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 책을 막 주기도 하고 그죠? 네, CD 사는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CD 사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유튜브로 다. 얼마나 가능? 그 돈 막 그 포트폴리오 투자하세요. 예? 주식에 5만 원, 10만 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 내 변화 비용에 20, 30%를 쓰는 게 중요하다. 20, 30%. 그럼 뭐 아메이 사업 하는데 뭐 교통비 뭐 또 뭐 기타 비용 가지고 쓴다는 거죠. 자,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생명체라면 나를 좋아할까? 돈의 나이는 몇 살인가? 여러분 첫 월급 받아가지고 옛날에 부모님 막 빨간 속옷을 사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속옷 사드렸거든요. 당연한 걸로.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놈도 안 사주던데. 그렇지만은 자, 생명체라면. 그래서 뭐 여담 삼아 뭐 이런 말을 공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돈을 꾸깃꾸깃하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돈이 따라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죠? 이 11절을 낼 때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냈대요. 당연히 뭐 그분은 이제 불을 거머쥘 수도 있겠죠. 어떤 생명처럼 주인님 저를 이렇게 예뻐하십니까? 제가 주님에게 더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내 돈의 첫돌이다. 나에게 친숙한 돈이 들어와야 한다. 나에게 낯선 돈은 허망에 빨리 떠난다. 어떤 돈이 허망하죠? 세탁기의 주머니에서 남편 주머니에 5만 원이 나왔다. 거의 공짜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 돈이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5만 원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은 왜 가치가 없고 내가 열심히 번 돈은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인철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에게 낯선 돈은 허망하게 빨리 떠난다. 복권, 돈벼락이다 좋아하지만은 나중에 돈은 없어지고 벼락만 남는다. 벼락이 뭐 벼락. 옛날에 양산에 그 신문 한번 나왔죠. 양산에 어떤 어머니가 양산 시청에 가가지고 막 아들 데모가 있어요. 막 아들이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얘를 5년인가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1등에 당첨됐는데 싹 입 닦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 억울했으면 시청에 가가지고 이름 피켓이라 하겠어요. 아들아 내 돈 내놔라. 그게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돈이 고이하려면 히스토리에서 한다. 히스토리는 돈의 역동성이 있다. 역동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쫓아갈 수 있다. 앞에 돈은 뒷돈의 스승이다. 이거 어떤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아멘 사업이 멋진 게 내가 이번에 보너스 받아가지고 5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 100만 원을 드렸다. 내가 1억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 집을 사드렸다. 그럼 나도 지금 내가 그런 5천만 원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차를 사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역동성이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게. 그건 엄청나게 보너스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욕구를 심어준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게 암에서의 동기부인 거죠. 그죠? 저도 이제 꿈의 리스트를 쫙 적어봤거든요. 제 꿈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한 10개를 딱 10개를. 10개를.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돈은 뒷돈의 스승이다. 내가 보너스를 받은 거 어떻게 썼느냐. 그게 이제 내 돈의 어떤 또 뒤에 보너스의 수승이란 거죠. 돈의 분수를 알아라.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을 적게 하면 된다. 그죠? 당연하겠죠. 절제와 계획을 세워 지출해야 한다.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에 집착을 하지는 않아도 돈에 대한 어떠한 욕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구에 의한 소비를 해야지 욕망에 의한 소비를 하면 출구 관리가 안 된다. 저를 좀 빗대서 한 이야기네요. 저는 출구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김혜리도 어떻게 당신은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는 게 없나? 어떻게 저는 막 돈만 보면 막 쓰고 싶은 욕구가 이제 된통 당해야 이런 게 고쳐진다는 거죠. 그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소유와 집착이 오는 결과는 번뇌병이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런 거겠죠. 욕망 소비의 징조, 충동적이다. 물건은 나는 하나다 해가지고 막 저지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야 멈춘다. 욕망 소비의 끝은 번뇌 비용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돈 사용 흔적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여러분 보너스도 얼마를 받든 간에 아주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잘 꼼꼼하게 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아주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죠? 예. 남자분도 잘 하죠? 남자분들도. 예. 자, 돈은 절대평가다. 사람들이 만족하는 소득은 현재 딱 2배다. 여러분도 올해보다 내년에 2배 받으면 좋겠죠. 예.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아이씨, 2배만. 예. 연봉 5천원 1억은 2억, 10억은 20억. 10억, 20억. 예. 자, 부자는 절대평가이다. 내가 부자라고 선언해. 상대평가를 할 수 없죠. 이재용 부회장하고 비교하면 다 가난하지 뭐. 응? 그래서 이 서울 기준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걱정 없는 부자의 기준이 70억이에요. 70억. 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한 70억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걱정이 별로 없대요. 예. 한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의 걱정이 굉장히 많대요. 혹시나 잃을까 봐. 예.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선언해라. 그래서 우명옥의 이제 개영배 이 70%가 차면은 물이 넘치는, 어쩌면 아메 보너스도 이 원리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35%를 왜 35%를 준다고 그랬을까? 그죠? 예, 소득에서 30% 우리한테 주잖아요. 유통 마진으로 한 50% 주면 안 돼요? 근데 왜 30%를 했을까? 아마 이런 원리가 유태인들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있대요. 유태인들이. 예. 절대로 뭐 마진을 뭐 100% 하려고 하지 않는데 딱 70%, 30%. 예. 그래서 우명옥이 맞는 계획면은 7%가 차면은 넘친다. 부자로 사는 것과 부자처럼 사는 것, 부자답게 살아. 마음의 병을 지출하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부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나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억을 가진 사람들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참 우리가 암의 소득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암의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소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돌이켜 보면은 이 원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부가 모이지 않는다 생각되네요. 자, 3가지 실수를 경계라. 살면서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늘상 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또 이 부분에 이제 아테네 시민 클레온이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다 모인 데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자,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이유에서 그럴듯한 변명이나 그에게 뇌물을 받고 뇌물로 용서를 받아내는 희망을 품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얍삽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도움을 매수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황된 꿈을 심어주면 안 된다. 또 뭐 아메사업도 마찬가지죠. 비전 보너스 이야기했는데 억대 어마어마한 막연한 어떤 희망은 아니야만 못하는 거죠.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해악을 끼친 게 아니라 알고서도 음모를 꾸몄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행위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후에 반하는 3가지 우를 범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첫 번째는 온정을 베푸는 거. 온정을. 무조건 온정을 베푸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언이설에 현혹되는 거. 이제 당신 좀 살만하니까 이쪽에 좀 한번 해봐.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됐기 때문에 다른 걸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공평하고자 하는 거. 모든 사람 똑같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면 우를 범하는 일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건 적절하지만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온정을 베푸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영원히 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인간성이 안 되면은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상 저도 강조하지만 결국은 암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정을 베풀 때 감사할 줄 알고, 또 예의도 지키고, 그죠? 또 존중도 할 줄 알고, 화나 때 가지고 정말 제가 그런 어떤 전화를 받으면 섬뜩섬뜩해요. 예, 예. 왜 이렇게 적개심을 갖는지, 파트너든 스폰서든. 참 인간이란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하지만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여삐 여겨서 얼마나 도와줬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과도한 온정을 베풀 수도 있겠죠.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누가 밥 먹여줘 재워주라 했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평에 관해 말하자면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우리의 적이 될 사람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친구가 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온정을 베풀고 대하라는 거죠. 무대뽀로 다 하지 말고. 예? 결국은 생각이 같고, 그죠? 또 그런 걸 이해한 사람이 평생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나는 요리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 저쪽으로 가려고 한다. 처음이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괴리가 벌어진다는 걸 느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스폰서나 파트너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죠. 자기 길 간다지만은 결국은 누가 그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스폰서가 또 성장하는 사람이 또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그 끝을 가는 거고, 거기도 나는 부합하지 못했다면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저희들도 뭐 이런 어떤 28년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같이 또 뭐 한번 화이팅하고 해보자 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이 관계가 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 못 하더라는 겁니다. 까닭 없이 남을 해코지 하는 자일수록 죽을 때까지 공격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적이 살아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남을 해코지 하는 자일수록. 뭐 아메이사는 그런 어떤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스폰서 이야기를 안 듣는다. 끝까지 스폰서 이야기를 안 듣는다. 끝까지 스폰서를 인정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여기서 내가 한번 물러나면은 나에게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두 다 인간의 심리야, 심리.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인문학을 배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나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만약에 모르고 그렇다고 어떤 재앙이 터지면은 내가 이래서 한 것보다는 내가 미리 교훈 삼아서 조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사람 관계라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암의 사업은요, 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까닭 없이 공격당했다가 살아남은 자들은 공개적으로 서로 미워하는데 적보다 더 무자비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제 감정 충돌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를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좋은데 자기 스폰서 파트너하고는 불편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제가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상의 사랑, 일상과 이상의 사랑이 있는데, 자, 이상은 어떻습니까? 만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석영준 교수가 한 이야기 같아요. 그건 뭐지?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서 나왔나요? 톨스토이인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 이상의 사랑이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일상이란 일상. 일상에 있는 옆에 분을 사랑하는 것은 중노동에 가깝다. 중노동.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일상의 사랑은 유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를 풀면서 사랑해 나가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일상의 사랑은 그냥 갑자기 그만둘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상에서 사랑은 정말 중노동에 가깝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네? 네. 허황된 이상의 사랑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파트너 관계 좀 아니 형제랑 관계 좀 좋죠.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든지 그만둬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고민한 것 중에 옛날에 뭐 우리 집행부리들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이상의 사랑 너무 좋다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 안 보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상의 사랑을 코로나 때 그죠? 쫓아가서 또 만나고 밥 먹고 해보자. 예? 예. 그 중노동 했기 때문에 중노동. 예. 공감되지 않나요? 예. 암에서 그냥 이상의 황된 뭐 관계, 예, 좋죠. 그렇지만 거기는 언제든지 나와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이 우리 일상의 내 파트너와 스폰서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가치지. 그분들이 무슨 핵심 가치? 나는 뭐 다른 형제들하고 친해요. 예,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테레사 수녀가 그랬잖아요. 기자가 물어봐요. 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행복. 정말 테레사 수녀님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 지금 집에 가서 너의 가족에게 웃음을 주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죠? 예, 집에 들어가면 뭐 웃지도 않고 힘든데 밖에서는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참 굉장히 공감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런 거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관계없는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이상적인 관계밖에 안 된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자, 어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행복이 되고 어떤 이들은 떠날 때 행복이 된다. 이게 영화에 나오죠. 그 크림슨 그분이 주연한 이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살해한 범인을 쫓아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 영화인데 그런 아기는 세상을 떠나는 게 행복이다. 물론 뭐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겠지만은 어쩌면 또 때로는 내 조직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동기부 주고 힘을 주고 열정을 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해보자 확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야. 도움도 안 되고 자원봉사도 않고 뭐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고 강의도 않고 뭐 각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든 내 개인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를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내 조직의 팀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것은 결국 떠나는 게 맞죠. 맞죠. 참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 조직이든 사업이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회사가 절대 하지 말라는 원칙을 어기는 실수는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걸 알고서도 반복적으로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기는 경우는 절대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제 경험적으로 한 경험적. 회사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어떤 그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회사가 잘못됐다. 회사가 잘못되면은 사업을 안 해야지. 응? 어떤 경우든 아닌 것은 자기가 기준에서 오버됐더라도 회사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되겠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규정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그죠? 뭐 윤리강령 또는 뭐 반품 또는 뭐 온라인 판매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응? 그걸 지켜야 돼요. 그냥 모르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경우는 전부 다 그냥 원대복귀 돼버리잖아요. 참 우리가 어떠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조직의 원칙을 깨는 사람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해야 된다. 저도 정리한 적 있어요. 옛날에 2007, 8년도에 한참 이 유니시티입니까? 넥스트입니까? 그 다단계 유행하라고. 다단계가 굉장히 막 성행할 때야 성행. 우리 드림월드에 좀 하이핀이 있었다고요. 이 친구가 정신물이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그 다단계를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를. 그 캡처해가지고 바로 보내준 거죠. 확인해가지고 스폰서도 확인하고 본인도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리더님은 이 시간 이후로 드림월드 그룹에 어떤 행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읍참 맛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할 때는 대략 강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회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이 정신물이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뎁스 파트너하고 뭐 또 유인에게까지 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정리. 그 후로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꾸 반복되는 고의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나 함께할 이유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빨리 동반자의 조직에 내리게 하거나 그만의 길을 가도록 문을 열어준 거에 그 조직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어떤 거예요? 예, 모든 사람 다 끌고 가고 싶은 욕구는 누가 다 있죠. 누구나. 그렇지만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예, 예. 그럼 우리도 뭐, 다행히 드림월드 그룹은 뭐 그런 경우 없지만은, 이제 그룹이 더 커지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뭐, 난 여기서 못 하겠다 해서 뭐 다른 데 가서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저기 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이런 어떤, 뭐랄까, 방금 생각이 전혀 틀린, 예. 그런 어떤 이번에도 뉴 FC가 나오는데 하여튼 좀 말이 많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이렇게 방출하는 게 더 훨씬 더 조직을 위해서 낫다는 거죠. 저희들도 어쩌면은 이제 어떤 그룹의 그런 어떤 원칙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 번째는 누구에나 온정을 베푸는 걸 경계해라. 처음 보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죠. 암이 안 나면 다 해주는 막 속에 쓸개고 막 가지고 다 내주잖아. 그런 경우 없어요? 책 팔러 가지고 암에 하세요. 치약이 너무 좋다 하면 막 갑자기 막 보험 가입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예. 잘 모르지만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친절하게 모든 걸 다 해주려 하는 노력을 시도한다. 그분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심지어 거짓말도 잘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 예. 온갖 온정을 베풀고 집으로 초대해 허물어서 환대하며 부탁하면 거절 못할 지경까지 이른다. 그런 어느 순간 연락 두절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제가 막, 선생님 제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3점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좀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온정을 누구나 베푸는 건 경계하라.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말은 오래 달려봐니 그 달려봐야만이 그 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다. 예. 참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피로총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파트너에게 나의 단점을 보여주지 마라. 일부러 보여주지 말라는 거야. 막 술 먹고 뭐 관계 좋다 해서 막 없는 거 있는 거 뭐 미주알 고주알 막 나중에 딱 어느 정도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스폰서 술 취니까 개대대 뭐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버린다. 이건 치명적. 예. 저도 그래서 우리 드림월드도 마찬가지로 하고 뭐 파트너 다이아몬드 아니면더라 술을 제가 마신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집행부하고 맥주 한 잔 정도 했지만 제가 뭐 그분들하고 뭐 부어라 마시라 절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예. 굉장히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파트너하고도 술을 안 마셨습니다. 기밀점이 그렇게 그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른 그룹들은 많이 마셨더라고. 많이 마시는 그룹치고 잘 된 걸 하나도 없어. 다 흐트러져. 정말 사업은 사위고, 그죠? 술 좋죠. 술 풀리라고 술이야, 술.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어떤 격이 맞는 분들하고 하고 또 저도 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또 뭐 새로 오셨다면 또 간단히 뭐 음료수, 맥주 통당 해가지고 했는데 다 뭐 과도한 음주는 제가 아주 극도로 자제합니다. 자제.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특히나 우리 남성 리더분들도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파트너 술 먹지 마세요. 결코 안 좋습니다. 뭐 인간관계 친목도 뭐 신뢰, 사업 성장이 가장 좋은 인간관계고 신뢰지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정말 또 경험적으로 제가 터득하게 경험적으로 절대로 과도한 음주는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 키로파에 대해서 키루스는 자발적인 복종은 자기의 이익이 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한다고 했다. 어느 단계까지는 무조건적인 온정을 베푸는 걸 경계해야 된다. 그분의 네트워크를 키워주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걸 막 어여삐 해가지고 더 많은 걸 온정을 베풀어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해주고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면은 언제 그런 야듯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업은 때로는 냉철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친구 관계, 형제 관계, 파트너 관계 다 좋죠. 그렇지만 아메의 삽의 근간이 무너지면은 다 소용없다. 다 소용. 예. 그런 것은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 형제라고도 마찬가지. 예? 뭐 나의 어떤 마음의 위로를 해서 막 우리가 하울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사업이 안 되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드리멀 그룹 이끌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둘째는 남의 말을 쉽게 현혹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말을 쉽게 믿고 쉽게 현혹당하는 속설이 있다. 여러분 착하잖아요. 저도 착해요. 근데 착함이란 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착함이란 본래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니다. 착함이란 남의 말을 잘 듣는 순종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내통막힌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선택한 길에 유혹당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만큼은 내가 끝까지 가리라. 그게 진정한 착함이라는 겁니다. 착함에 해당되는 이브리어는 토브라고 한다. 이 단어는 선하다는 뜻과 향기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착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남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다. 배철원 교수 심연에 나온 이야기예요. 공감돼. 자기 주관도 없고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남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자기 어떤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지금 비전 보너스 또는 뭐 그런 초격차의 마이크로 바이옴 이 정말 암의 저는 마지막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2028년까지. 이 시기를 보려고 우리가 견뎌냈고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허사로 돌린다? 그건 절대 전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래, 이 사람. 그죠? 토부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생각과 행동에서 좋은 향기가 풍긴다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착함이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인내로서 지켜내는 행위다. 그래, 내가 좀 뜰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한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하는 걸 보여주겠어. 좀만 기다려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어. 이게 정말 멋진 거 아니에요? 그죠? 셋째는 모든 사람을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직의 발전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온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며 공평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 조직에 아킬레스건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조직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합리하기에 다른 사람과 연맹을 맺으려 할 것이고 분위기를 자기 주적으로 하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람은 조직의 이대한 성장을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자의 차에 동승시켜서는 안 된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나 국가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난다. 내부의 분란이나 내부의 적에 쓰러지는 것이다. 내부의 싸움은 외부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적나라하다. 참 우리가 대석일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스가 멸망한 이유는 그냥 외부의 공격에서 멸망이 아니에요. 내부끼리 지들끼리 총질하다가 멸망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로. 참 이런 부분을 저도 드림월드 그룹에서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건가. 이게 맞는 게 팀워크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읍참마석으로 정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쟁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세 가지 막강한 힘이 지배한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공포 그리고 탐욕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거 허용되지 않으며 목소리가 큰 것을 용기라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분란 휩싸이고 혼란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지가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지게 경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참 하메의 사업을 통해서 전쟁이나 하메의 사업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아. 이런 부분을 우리 리더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해서 우리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하여튼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아미하는 사람과 똑같노? 이런 생각을 아마 100% 할 거라 봅니다. 법정이 끝나는 곳에, 법이 끝나는 곳에 폭정이 시작된다. 그죠? 이제 뭐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하면은 이제 뭐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런 내부 분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조절해 가서 해 나갈 건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역할이고, 또 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팀에, 패밀리는 패밀리 팀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절속과 분노의 어리석은 결정을 경계하라. 이것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책에다 썼다는 게 제가 신기해.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하면서, 야, 이 많은 내용과 이 많은 것을 어디서 다 주워 들었나? 경험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이 연설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하메사하고. 왜?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클레온의 반대자 크라테스의 아들 디오도스가 연설하였다. 뭐 그리스 이름들이 어렵죠. 자, 절속과 분노는 현명한 결정과 가장 상반되는 두 가지 장애물입니다. 2500년 전에 그런 거죠. 네? 어떤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잘못되면 다 절속과 분노를 결정한 게 잘못된 거예요. 네. 땡철하게 아주 좀 심사숙고하고. 네. 분노에는 어리석음이 수반되기 쉽고,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절속에는 무지와 경솔한 판단이 수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빨리. 그러면 예. 경솔한 판단과 무지, 이런 막 돌의 세계야, 돌의 세계. 맞아. 여러분이 성장하는 자기는 이 분노와 절속을 어떻게 경계할 건가? 그 문제라고. 사람이 신의 경지죠. 그러면 다 100%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 연설가 부정직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설득에 성공한 경우에는 부정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나 의심을 사고, 부정직한 비난을 받는 사람, 설득에 실패할 경우는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부정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간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리더의 역할이 쉬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한 번의 인식, 한 번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목계지덕,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투계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자, 왕은 싸움닭 한 마리를 사와 싸움닭 훈련시키는 기성자에게 최고의 싸움닭으로 훈련시키라고 지시했다. 얼마 왕이 물어봤다. 자, 이제 최고의 싸움닭이 되었는지요? 기성자는 대답했다. 아직 부족합니다. 강하기는 하지만 너무 교만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아메 도는 경우가 있죠. 아, 내가 아메에 사와 이전에 사회에 어떤 사람이 때문에 아메에도 바로 최고인 줄 알고 착각했다. 사람 약간 무시하면서, 스폰서 보니까 뭐 학력도 낮고 키도 작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게 약간 무시하면서 내가 더 낫잖아 스폰서보다, 이런 어떤 느낌이 난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 얼마 왕이 또 물어보자. 기성자는 교만은 버렸지만 상대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아직 진중함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너무 경솔하던 거야. 왔다 갔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다른 사람 말 듣다 저런 말 듣다. 또 시간이 얼마 왕이 물어보자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급함은 버렸지만 상대를 버려버린 눈초리가 지나치게 매섭고 공격적입니다. 아직 얼굴이, 그죠? 너무 좀 굳어있고 딱딱하고 막 카리스마를 뽐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카리스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성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상대의 소리와 이협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이제는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으니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계지덕이라는 고사성. 목계지덕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멘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탁 줘야 돼. 우리가 그런 어떤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죠? 날카로운 눈초리, 경솔함, 또 뭐 자기 어떤 그런 휴브리스, 오만, 교만 다 버리고 때로는 좀 멀리서 그러세요. 암의 피라미드, 암의 피라미드입니다. 돈이 안 됩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얼굴은 굳어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보이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목계지덕, 예, 이런 어떤 가운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예, 리더는 목계지덕이 있어야 된다. 리더가 절속과 분노로 어떤 결정을 한다고 인식되는 경우 파트너에 나타나는 현상은 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세강을 끼고 들으려고 하며 파트너들은 본질 이면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고 공감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한번 그 선입관, 인식. 우리 리더님은 막 이랬다 저랬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온다 있다 안 온다 있다, 막 이거 뭐 엄청나게,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라고 뭐 자, 잘하겠어요.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조심하, 이런 부분은 내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게 이제 약속, 책임감. 예. 이런 게 이제 너무 리더로서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대구에 매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파트너 안 온 거야, 스폰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폰서가 저기 그 외곽에서 누가 커피를 마셨다는 소리를 그분이 들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리더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갔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걸 죽일 거 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하고 거짓말한 게 나중에 들통날 경우에는 그게 치명적이다. 참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습관이 되고 누적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그냥 신뢰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이 절대로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지인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 대부분 후하게 되는 이유는 그 순간 마음의 분노는 정화될지 모르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충동적으로 순간순간 하는 결정들은 문제를 깊이 심사숙고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면서 절속 또는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드러나게 된다. 참, 그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지도 몰라요. 오늘 또 제가 동백성을 5번을 돌면서 좀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막 땀이 막 팍. 그러면서 제가 인스타에 올린 그 글을 쓴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자식이 자고 있다면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속 타지 않겠어요? 속 타지? 깨워서 왜 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라. 지금 2028, 2029, A70의 그런 비전 보너스가 2020도 확실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준비되어 있죠. 지금 회사에서 엄청난 립스 화장품, 엄청난 화장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잠자다 영원히 잠자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속되겠답니까? 참 이게 안목이 없는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운명인지 안타까운. 참 그렇지만 제가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쩐 제 나름대로 문자도 보내고 또 뭐 전화도 하고 또 커피 쿠폰도 보내고 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 그렇습니다. 절소가 분노로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려면 나만의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떤 형태든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문제가 일어날까? 끊임없이 어쩌면 생각을 해서 거기서 어떤 지혜, 어쩌면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반복 안 되겠다는 그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실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실수를 반복되는 게 문제지.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마라톤은 심연에서 문제에 대해 깊게 숙고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마라톤을 한다. 마라톤. 참 제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뛰는 한 3시간 정도 제가 뛰는데 너무 그 시간이 저는 좋아요. 오직 저만의 시간. 그냥 1시간 한 반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탁 또 아이디어 나오고. 제가 그걸 또 인스타에 올리고 저만의 루틴입니다. 저만의 루틴. 참 좋은 시간. 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란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로이가 성공비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놓는 말로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죠? 이게 악마는 디테일이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독일의 그 건축 외관은 너무 화려한데 뒤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우리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반포자임 어디 뭐 자이 아파트 막 철근이 나오고 벽이 허물어. 이게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 평전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예. 스티브 잡스도 스마트폰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매우 까다롭게 마무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목수일을 하던 자기 양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서랍장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스마트폰을 만들 때 어떤 부품은 땜질하여 소비자가 절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하여 직성이 풀렸다 하니 이것이 애플 제품을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이유일 것이다. 스티브 잡스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얼마나 직원들을 바꾼지 몰라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건 납땜해서 들어갔는데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돼. 너 아니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고장이 안 나고 저 스마트폰을 쓰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충전이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 애니콜은 막 충전이 점점 줄어들지 오래 쓰면은 애플은 그럴 폰이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처음이나 2년, 3년, 제가 3년째 쓰다 바꿨는데 똑같습니다. 이제 그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좌절은 디테일 속에 있다.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처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사업의 디테일함은 뭐예요? 마무리하는 능력이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정말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이 디테일함이라는 거죠. 사업의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마무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분명 디테일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획이 너무 이렇게 뭐 오버한다든가, 계획은 좀 엉성해도 사업은 좀 늦게 해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부분, 성공을 가로막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계획을 마무리까지 잘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 자, 이제 혼자의 생각은 절대 10사람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훌륭한 시민은 반대론자들 겁줘서는 안 되며 공정한 토론을 통해 자신이 더 훌륭한 연설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물론이요,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연설가는 더 높은 명예를 바라고 인기를 끌기 위해 신념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연설가도 아부하는 발언을 통해 군중의 관심을 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공정하게 어떻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토론이겠지만은 조직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겁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론을 논쟁을 이끌어 가야지. 어떤 부분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어떤 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자꾸 제시하고, 그렇다고 그분을 막 사건 왜 나는 당신은 내 의견을 반대하노,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분은 그분대로 또 저분은 저분대로의 어떤 똑같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누가 최선의 조언을 해주어도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고 그런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가 이익을 바란다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붕괴하여 명백히 이익이 되는 그의 조언을 도시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팀별 미팅 한다든가 이제 우리 리더 미팅을 하는데, 그죠? 최선의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의 선입관 때문에 저분은 항상 저래.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 팀에 적용을 못 시킨다는 뜻이죠. 이런 거 이제 우리 이제 유대인들도 계시지만 우리 하숙인도 계시네요. 정책 미팅 때 그런 걸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논쟁도 있고 많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고 좋은 조언도 나쁜 조언 못지않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최악의 정책을 권한 연설가도 속임수로 민중의 환심을 살 수 있듯이 훌륭한 조언을 한 사람도 심을 받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거나 말을 애초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말해봐야 우리 뭐 탔으면 뭐 듣지도 않던데 뭐.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아, 이야기했는데 저번에 뭐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 그럼 이야기를 더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예. 자, 한고조 유방, 이제 진시황제를 멸망시킨 사람이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나라를 멸망시켜 한나라의 시황제가 된다. 유방은 진시황제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 진나라 수도인 함양으로 입성한다. 그래서 궁궐 입성해가지고 보니까 뭐 술과 여자와 막 너무 화려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제 전쟁하지 않고, 자, 나 여기서 좀 이제 좀 쉴래 하니까 부하 본캐가 앞으로 나와, 전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천하가 영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속히 이곳을 떠나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유방이 영 떠들어맞아. 야, 내가 지금 싸워가지고 좀 쉴라는데 왜 그러노 자꾸. 나도 좀 쉬자. 근데 또 옆에 있는 또 참모 장양, 그 장양과 본캐 아주 유명한 명참모죠. 전하, 나머지 적을 소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백성들에게 잘못한 진나라 임금과 똑같은 같은 모습을 보여 진나라 시황제와 똑같은 소문이 나면 어찌하겠습니까? 본래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은 이렇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없다. 충고는 여기나 이어 행이요, 양약은 고군이나 이어 병이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 부디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이제 비로소 잘못을 깨달은 유방은 전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사실 참 이게 간언이 문제야. 간언이 세종대왕 신하예요. 신하 이름이 간언이야. 그런데 세종대왕이 자꾸 이 신하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간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참 올라갈수록 이런 간언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네. 그걸 뭐 나한테 대드는 거야? 뭐 반대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아, 내 생각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미흡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성적으로 이게 충돌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너는 어떻게 사사건건마다 스폰서 이야기를 대받아치노? 그럼 이거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참 조직을 이끌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니들은 항상 열린 마음과 선입관을 버리고 파트너의 직원을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잘 수용하지 못한 이유와 수용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 번째, 현재 나의 마음 상태다. 혹시 내가 현재 마음 상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둔화되고 있는가? 사업이 성장할 때는 어떤 의견도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이 둔화되거나 내 마음에 침울할 때는 부정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 굉장히 경험적이고도 이론적인 내용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그래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또 이렇게 가는 충원한다 이거 옆에서 하면 그게 헛소리 들리는 거죠. 지금 나한테 지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긍정일 때는 모든 게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막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사소한 것도 막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두 번째, 격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다. 나와의 격차를 인식하고 간언을 들어야 하는데 대등한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면 자기의 항명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따지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 간언은 갈등으로 변진다. 제가 해서 플래팀하고 상담을 했어요. 플래팀이 탐유도님 뭐 그러면 안 되죠. 뭐 플래팀이 지금 FC한테 대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격차.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파트너를 유치원생으로 생각하세요. 리더님은 대학원생이고 왜 유치원생과 같은 의식으로 리더님이 맞받아치냐고. 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감성적으로 안 된대요. 그럼 이게 갈등인 거예요. 갈등. 셋째는 가는 말에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라고 했다. 파트너의 관계에서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말투가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죠?
내가 지 부하가 명령하게. 저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명령 이야기 안 해요. 예.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예. 나이가 적든 많든. 저도 MG 리더로 미팅할 때도 항상 리더님. 예. 존중해줘요. 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 맛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소금으로 은혜 가운데서 맛을 낸 것처럼 하라는 뜻이니 부드러운 말씨와 온화한 눈빛으로 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부패하지 않는 거. 어? 예.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되 우리가 어쩌면 저는 또 이 소금이 핵심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봐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잘 이끌어 갈 건가. 네 번째는 아무리 화가 나도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일. 왕에게 간을 한다고 영린을 건드렸다가 구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야기다. 연산군이죠, 연산군. 네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서자 아들이었고 뭐 했다 해가지고 구족을 멸해버렸잖아요. 스폰서한테도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다는 거죠. 스폰서는 영린을 건드리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영린이 있겠죠. 뭐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거시기한 게 있어요. 거시기한. 그죠? 예. 다섯 번째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말해주는 간언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사람 사는 관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뭐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되새김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자, 배중사이라는 말이 있다. 술잔에 비친 그림자라는 뜻이다. 옛날 악광이라는 진나라 관리가 어느 고을태수 있을 때 어릴 적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 마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찾아 물으니 친구가 말하기를 이놈이 자주 오다가 안 온 거야. 그래서 지난번 자네와 술을 마실 때 술잔에 뱀이 들어있어서 그때부터 내 몸이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마실 때 그 술에 그 술잔에 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악광이란 친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악광이 친구와 함께 다시 그 술집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니 아니나 다를까 술잔에 뱀이 들어있었다. 친구가 술잔에 든 뱀을 보라고 이야기하자 악광이 벽에 걸린 활을 보라고 하면서 활에 새겨진 뱀의 그림이 술잔에 비친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사실을 이야기해주자 밖으로 술잔을 가지고 나오니 뱀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제서야 친구의 의심이 사라졌다. 배중사형. 한 번 더 알 필요가 있어. 이게 고전 옛날 사람들의 지혜거든요.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보고 술잔에 뱀이 들어있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 조직원의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먼저 왜 그런 의심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파하여 그게 아니다라고 입증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니다, 자꾸 아니다. 근데 나는 기다. 아니다, 안 된다고. 왜 아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 의심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와 단합이 된다. 셰익스피어는 코리 올리아누스에서 대중을 이렇게 묘사했다. 대중은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는 거죠. 대중은 선동하기 쉬워서 위험하며 변덕스러운 무리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 들깨처럼 물어뜯다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언제 그런 양식으로 돌아서는 게 대중이라는 게 대중. 우린 국민들, 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한 번씩 되새기면서 그래, 내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플랫폼을 어떤 2028년까지 잘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 결정적 순간에 그런 기회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꼭 그런 기회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잘 성장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